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분과 전체는 영어로는 Physics and Beyo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쓴 책입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 발전에 공헌을 했고요. 불확정성 원리를 발명한 그런 공로로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분과 전체 책에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있는데 표지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뭐 피아노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요 그림이 바로 안개상자 사진이거든요. 안개상자 사진도 있고요, 자전거도 보이고요, 뭐 스키 타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젠베르크는 다재다능했습니다.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하이젠베르크 고향인 뮌헨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음악가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이 왜 부분과 전체냐 이런 얘기예요. 책의 제목이 부분과 전체인 이유는 바로 플라톤의 자연철학에서 따왔는데요. 바로 전체는 세상의 모든 것이고 우주이며 절대적인 것을 가르친다. 반면 부분은 전체를 바치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는 전체가 될 수 없는 요소를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저는 그냥 부분과 전체 그러면 나무하고 숲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속에 숲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부분을 연구하면서 전체로서의 역할이 단절되지 않게 고민하는 것이 신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이 바뀌어야 전체가 달라진다. 사소한 것에도 충실하라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등장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스 프랑크,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드브로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막스 보른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막스 플랑크는 양자론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양자론을 시작한 사람. 양자라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다. 띄엄띄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이고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유명한데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주제는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요. 광전 효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닐스 보어가 있어요. 보어는 원자 모형 있잖아요. 보어의 원자 모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어요. 학부에서는 역사를 공부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전자의 파동성을, 그러니까 물질파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갖다가 발명을 했고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거시 세계에서는 뉴턴 방정식 F=ma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잖아요. 미시 세계에서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뉴턴 방정식에 대응하는 방정식이 바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보르는 파동 함수를 갖다 해석을 했어요. 파동 방정식의 해가 바로 파동 함수인데요. 파동 함수를 갖다 해석을 했다. 그 사람이 바로 막스 보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업적들이 이 책에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분들이 수행한 주요 업적을 한 번씩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1장부터 20장까지 20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로 시작을 하고요. 20장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은 원자 이론과의 첫 만남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한 50여 명의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플라톤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겠죠. 가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을 하나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는 책이 바로 티마이오스인데요.
이 티마이오스를 하이젠베르크가 고등학교 때 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책을 읽냐면요. 신학교 지붕 위에서 햇살이 드는 아침에 이제 신학교 지붕 위에 누워가지고 이 책을 읽어요. 참으로 평화로운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티마이오스 내용을 보면 티마이오스에는 세상은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흙, 물, 공기, 불이 그거다. 그리고 이 흙, 물, 공기, 불이 각각 정다면체하고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다면체의 가장 작은 부분은 직각삼각형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분과 전체는 1장이 티마이오스고요. 20장도 티마이오스예요. 그래서 티마이오스로 시작해서 티마이오스로 끝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이젠베르크는 세상이 무엇으로 궁금했는지 궁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20장 내용이 있는데요. 20장은 소립자와 플라톤 철학이에요. 20장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직각삼각형을 6개를 가지면은 정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고요. 정삼각형 4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면은 이게 입체도형 정사면체가 되고요. 8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정팔면체, 20개를 가지면은 여기 이제 정이십면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일종의 직각 삼각형이죠, 뭐. 그런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4개를 가지면은 정사각형이 돼요. 이 정사각형을 6개를 가지면 정육면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사면체는 불의 대응이 되고요. 정육면체는 흙의 대응이 되고요. 정팔면체는 공기, 정이십면체는 이렇게 물에 대응돼요. 알고 보니까 정다면체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사면체, 육면체, 팔면체, 이십면체, 12면체가 있는데요. 12면체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요 12면체를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우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969년에 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준 모형을 갖다가 제창을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거든요. 이 바로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에 의할 것 같으면 표준 모형은 쿼크가 이제 6종류의 쿼크가 있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이렇게 하는 쿼크가 6개. 그 다음에 렙톤들이 있어요. 렙톤은 전자, 뮤온, 타우 뭐 이런 렙톤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매개 입자들이 있어요. 글루온, 광자, 보손들, 그 다음에 이제 힉스 입자가 있는데요. 이런 소립자들을 가지면 우주를 다 만들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표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하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잖아요. 업, 다운 쿼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양성자는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로 돼 있고요. 중성자는 다운 쿼크 2개하고 업 쿼크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치면 원자 핵이 되잖아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합쳐지면은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티마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티마이오스에서 직각삼각형은 정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을 만들잖아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가지면 정다면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것들이 각각 흙, 물, 공기, 불에 대응이 되니까 세상 만물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표준 모형하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이게 바로 그래서 소립자와 플라톤 철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이제 2장 내용인데요. 2장에서는 이제 그 두 사람의 스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하이젠베르크는 두 사람의 스승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만남은 필연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남이 우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이젠베르크는 미리 공부를 다 해뒀어요. 미리 공부하고 있다가 대학 입학할 당시에 물리학에서 뭐가 중요한지 핫토픽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조모펠트 선생을 만났어요. 이 조모펠트는 그 밑에 노벨상 수상자를 2명이나 배출을 했어요. 하나는 파울리고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모펠트가 소개해 줬어요. 하이젠베르크한테 소개해 줘가지고 만난 사람이 바로 닐스 보어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닐스 보어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보어, 뭐 하이젠베르크, 보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코펜하겐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어가 덴마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덴마크 수도가 바로 코펜하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코펜하겐 학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갖다가 확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확률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슈레딩거나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갖다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확률적 해석이 못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주사위가 뭔가요? 바로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확률적 해석을 매우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제 3장에는 하이젠베르크가 캠핑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캠핑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제 인터넷 사진을 하나 찾아봤어요. 사진을 하나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아마 캠핑장이 있고요. 호수에 이제 물 한 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도 이제 친구들하고 텐트 치고 야영하며 놀기를 좋아했어요. 놀기를 좋아했다. 21살 때 이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텐트 치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에 골아떨어진 친구들을 뒤로 하고 물 한 개 피어오르는 호수 오솔길을 따라서 기차역에 도착한다. 걸어서 이제 기차역까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9시부터 시작하는 존 모펠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9시에 이제 늦지 않게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도착을 하죠. 그런데 파울리라는 사람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울리는 존 모펠트 강의가 끝난 2시간 뒤에나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올빼미예요. 올빼미라 주로 저녁에 활동을 하고요. 낮에는 주로 자요. 자는데 아마도 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력은 있으니까 파울리하고 저 하이젠베르크는 학문적 대화가 매우 진지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12장에 나치 청년과의 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장 상황은 1933년 상황이니까요. 하이젠베르크가 노벨상 받고 그 다음 해지잖아요.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어요. 총통은 뭐 총리, 대통령 다 하는 거니까 전권을 휘두르게 됐죠. 거기 이제 나치 청년 당원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왜 국가 재건에 참여하지 않느냐. 부디 오셔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답하기를 이 혁명 지도자들이 지성이를 너무 경멸을 한다. 그리고 법을 무시한다. 그래서 나는 참여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보수적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주장하는 혁명적인 과학이론, 양자론이나 상대론을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대답하기를 작은 부분의 변화가 나중에 거의 모든 생활 양식을 바꾸는 큰 힘을 갖다가 갖게 한다. 하나의 중요한 작은 부분의 변화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라.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를 쳐요. 그냥 피아노를 치니까 청년 당원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15장에 이제 우라늄 클럽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라늄 클럽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2차 대전 이제 터지고 나서 독일을 떠나지 않았어요. 독일에 그냥 머물렀거든요. 친구들은 독일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육군 병기창에 소속돼 가지고 원자력 연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자 아니냐 그런 이제 오명을 얻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원자력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나 그랬다. 그렇지만은 나는 태업 형태로 태업이란 고의로 이제 일 안 하는 거잖아요. 태업 형태로 연구를 고의로 지연시켜서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았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나치 협력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무죄로 이제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됐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부분으로 보면 독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핵무기로 인해서 세계사적인 파멸이 올 거다. 세계가 다 멸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 태업을 해가지고 고의로 내가 연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6장에는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불확정성 원리를 가지고 하이젠베르크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의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걸 갖다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갖다 현미경으로 보려면 전자보다 더 짧은 빛을 갖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장이 더 짧은 빛을 보내야 돼요. 근데 파장이 더 짧은 빛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움직여버려요, 전자가.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운동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짧은 파장의 빛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전자의 속도가 증가해가지고 운동량이 커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다.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X, 운동량의 불확정성 델타 P를 곱한 것은 프랑크 상수보다도 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 세계에서는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켜 버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이제 6장에는 보호 원자 모형 얘기가 나옵니다. 보호 원자 모형 얘기가 나오는데, 보호 원자 모형은 여기 이제 핵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이제 바닥 상태가 있고요. 궤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들뜬 상태 궤도가 있고요. 또 궤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를 할 수가 있다.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하고 궤도 중간에는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정상 상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그런 특정한 상태에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왜냐 같으면 선 스펙트럼, 이렇게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예를 들면 수소가스를 넣고 전기 방전을 지지직 시켜요.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스펙트럼이 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높은 궤도에 있는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 이 전이하는 것을 여기서는 양자 도약이라고 그랬어요.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빛이 여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보호가.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가 말하기를, 야, 양자 도약? 여기는 전자가 갑자기 이쪽으로 튀어간다?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파동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파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보호는 에너지가 양자가 된다는 건 우리 플랑크라는 사람이 먼저 이미 다 얘기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자는 원래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슈레딩거하고 보어는 계속 이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슈레딩거가 막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양자 도약을 이해해라, 정상 상태를 이해해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목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어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냥 뉴턴 방정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뉴턴 방정식과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답이 바로 뭐냐? 푸사이라고 하는 파동함수예요. 푸사이라고 하는 파동함수가 바로 그 해인데,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해석을 갖다가 막스 보론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하기를 푸사이의 제곱이 바로 전자가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푸사이의 제곱이 큰 부분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 확률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로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보론한테 야, 너 그러려면 물리학하지 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 확률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물리학하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갔어요. 막 대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는 이제 확률로 막 사람들이 설명하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로 설명하는 그 양자역학의 불합리성을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실험을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방에 고양이가 갇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1시간에 붕괴 확률이 50%인 이 알파 입자가 여기 있어요. 1시간에 50%예요. 알파 입자가 있는데 만일에 붕괴되면 요 망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청산가리 병을, 독극물 병을 깨트려요. 그러면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거 1시간에 붕괴가 안 하면은 독극물이 깨지지 않으니까 고양이가 살아있겠죠. 그런데 질문이 뭐냐? 1시간 후에 고양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고전역학적인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고양이는 뭐 붕괴돼 가지고 독극물이 깨졌으면 죽었고 안 깨졌으면 살아있겠죠. 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래 고양이는 죽을 확률만큼 죽었고 살 확률만큼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하고 살아있는 상태가 공존하는 거야. 같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이렇게 야 너희들 말이야 이게 죽은 고양이하고 살아있는 고양이가 같이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코펜하겐 학파들이 당신 얘기 잘했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을 비교하는데요.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뉴턴 방정식 풀이로 이제 물리량을 예측하잖아요. 그리고 고전역학은 거시 세계에 적용을 합니다. 결정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결정된다 그런 얘기고요.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답인 파동함수 푸사이 있잖아요. 그걸로 입자의 상태를 해석하는데요. 이거는 미시 세계에 적용을 하고요.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양자화된다, 퀀타이즈도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여기 양자화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원자 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어요. 전자는 아무 궤도에나 있는 게 아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불연속적이다. 그런 얘기고요. 전자가 높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상태에 이렇게 내려온다. 양자 도약을 하면 그때 빛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을 한 부분과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